2교시 들어가도록 하죠. 17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30회 때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17번 가죠. MBS 제도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도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자, 당연히 MBS가 1차, 2차 시장에서 2차에서 자금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1차에서 더 많은 자금을 가져와서 자금이 금융이 확대되니까 자가 소유 비중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죠. 쉽게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 18번으로 가죠. 자, 일단 주택금리 확대됨에 따라 대출기간 자금이 풍부해서 궁극적으로 주택자금이 대출이 확대되는 건 맞고요. 주택금리 대출이자가 하락과 더불어 다양한 상품 설계에 따라 주택 구입 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죠. 자, 이 금융을 활성화시키면 1차에서 금융기관이 건설업체한테 돈을 빌려줘요. 주택 건설 촉진돼서 주거 안정이 기여하겠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 대출기간의 유동성이 증대돼서 대출기관이 돈을 현금화시킬 수 있잖아요. 소비의 또 담보대출 접근성이 개선이 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18번을 보시면요. 제가 택지 소유 상한제는 시행 중인 정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폐지된 초소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폐지된 초소. 자, 초소의 소가 택지 소유 상한제잖아요. 그럼 택지 소유 상한제는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죠. 그럼 이거는 시행 중인 정책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구역 안에 택지에 관한 가구별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해서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2번은 정답이 아니겠죠. 이게 정답이 맞고요. 틀린 게 되겠죠. 자, 개발지향구역은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국장은 도시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지향구역을 지정하죠. 자, 그다음 전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하여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LH공사에서 토지 비축 제도를 하고 있죠. 토지 경제 효율적 이용하고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세제를 실시하죠. 국장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자, 우리가 가격을 떨어뜨리는 걸 위해서 일정한 지역의 투기가열 지구를 또 지정할 수도 있죠. 자, 그다음 19번입니다. 금융을 또 냈네요. 좀 어렵지 않습니다. 훨씬 좀 수월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번이 정답인데요. 우리가 부동산 소유자가, 자, 이게 이제 토지 신탁과 개발 신탁을 좀 바꿔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잠시 제가 생략을 했는데, 우리가 토지 신탁하고 신탁 증서금융은 달라요. 신탁 증서금융, 소위 담보 신탁이라고 하죠. 이건 담보 신탁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서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돼서 신탁계산한테 넘어가요. 그럼 신탁계산은 수익증권을 발행하죠. 그럼 수익증권을 가지고 첫 번째 이제 신탁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러니까 담보예요. 수익증권을 질권을 설정한 담보로 얻어서 부채금융을 지금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럼 우리가 A은행한테 가서, A은행아, 왜? 내가 너한테 수익증권을 줄게. 그래? 그럼 수익증권을 담보로 해서 담보를 제공할 테니까 여기다가 질권을 설정해. 질권. 그럼 질권을 설정해서 그걸 가지고 나한테 담보로 해서 돈을 땡겨주렴. 부채금융이거든요. 자, 우리가 토지 개발 신탁은 신탁회사한테 소유권을 넘겨서 신탁회사가 자금도 조절하고 토지 소유자가 돼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주권을 발행해서 그 수익자한테 배당을 하면서 나중에 돌려주죠. 그래서 이제 그 토지 소유자한테 넘어 신탁회사가 이제 수수료를 받는 제도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확하게 2번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에 이전하고 신탁에 수익금을 교부받아서 수익주권을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을 받는 것은 토지 신탁이 아니라 담보 신탁, 신탁 증서금융이다. 그 정답은 2번이 틀렸죠. 이걸 노리게 된 거죠. 그래서 1번은 말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예상된 재반 위험을 프로젝트 회사와 이해당 간의 계약에서 절저하게 배분되죠. 자,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은
자, 우리가 판지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간다 그랬죠.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혼용 방식이 있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간합동 개발 사업 맞고요. 도시개발 법령상 우리가 도시개발 구역에서 어떻습니까? 그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0번 문제는 어떤 걸 올렸냐? 자, 당연히 자, 답만 좀 먼저 확인한다면 자, 답은 4번이 정답이죠. 당연히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하는 공동주택 건설되는 용지에 대해서는 주택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있죠. 주택 분양가를 제한하죠. 그래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분양가 상한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의 건설회사의 적정률을 합산해 분양가를 산정해서 그 가격의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예요. 그래서 분산제라고 하죠. 감정평가된 토지 비용, 택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개별 아파트에 대한 추가된 비용을 더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양가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럼 현행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든 분양가 상한제가 대상이 돼요. 그래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항상 공공택지에 대한 개발되는 것은 분양산제가 적용이 되죠. 각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 승인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된 공공주택 건설이 되는 용지에는 주택 분양가 제한을 제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21번은 좀 쉽게 떴죠. 관리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좀 쉽게 떴기 때문에 자,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11번의 정답은 당연히 자산, 시설, 부동산 관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포트폴리오 관리나 투자 리스크, 재투자 재개발, 임대 마케팅 시장 분석은 자산 관리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쉽게 나왔었죠. 22번 가겠습니다. 자, 주택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틀린 것은 자, 선분양과 후분양을 냈는데요. 자, 이걸 조금 우리가 한 다음에 좀 들어가 볼게요. 22번은 좀 강의를 한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선분양, 후분양이 최근에 2번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 전에 나왔던 문제는 그 전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안 봤는데 자, 현행 선분양과 후분양 중에서 선분양을 쓰고 있죠. 선분양은 팔고 짓고요. 얘는 짓고 팔죠. 그래서 나왔던 것들을 2가지 얘기한다면 합니다. 아, 후분양, 선분양이 나왔었네요. 앞쪽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나왔던 게 나왔죠. 지금 모델하우스가 있다는 게 선분양이잖아요. 그럼 선분양이 이제 후분양으로 가야 되는 문제점을 이제 얘기하는데 자,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32평 아파트를 3억으로 분양을 한다. 그럼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그럼 요게 뜬 거잖아요. 선분양은 자, 이자 부담과 자, 부도 위험을 다 소비자가 안고 갑니다. 소비자가. 자, 근데 이건 팔고 지니까 건설회사가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자 부담을 공급자가 갖고 가죠. 그다음에 중간에 부도 위험을 당연히 공급자가 부담한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가시킬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공급자가 되지만 나중에 팔기 때문에 팔고 짓기 때문에 짓고 팔죠. 죄송합니다. 짓고 팔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가에 전가시킬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요. 자, 선분양은 어떤 게 발생되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내면서 기간 동안에 투기 수요가 발생이 돼요. 투기가 수요. 자, 이걸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분양을 지금 검토 중이죠. 팔고 지니까 투기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 수 있죠. 자, 우리가 선분양은 견본주택이 필요하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팔고 짓기 때문에 계약한 것만큼 또 잘 나오진 않아요. 공사가. 그래서 부실공사가 처리될 수 있죠. 근데 견본주택은 우리가 후분양 필요 없고 부실공사 처리되지 않으니까 자, 예전에 강의를 했을 때 1970년도에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다 보니 건설회사들이 입이 튀어나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선분양이니까 공급자 중심이고 품질이 좋아지는 건 소비자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거, 앞쪽에서 풀었던 거는 공급입니다. 자, 팔고 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급이 잘 되죠.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후분양은 짓고 팔다 보니까 자 진료금은 건설회사 돈을 빌려주는데 대형 건설사만 빌려주기 때문에 독점을 가요. 공급 물량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후분양은 이거 짝대기를 내렸었죠. 그다음 이제 또 과제가 선분양은 목돈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는데 우리가 얘는 3억이라는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돈 부담이 커지죠. 들어보시면 후분양을 좀 공급을 늘리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거를 건설업체한테 빌려서 공급을 좀 올리는 후분양을 정착시키는 거고요. 자, 보금자리론 같은 거로 집값의 ATV를 70% 땡겨주죠. 자, 이게 다 후분양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낸 거죠. 자, 그러면 자 22번 들어가 보죠. 틀린 거 당연히 1번이 틀렸죠. 자, 어때요? 이 후분양 제도는 초기에 주택 건설 자금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가 조달하고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의 부분을 주택 구매자가 부담하는 건 선분양이죠. 자, 그러면 1번 틀렸고요. 선분양은 팔고 짓잖아요. 준공정 분양 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서 자, 공급을 더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자, 후분양은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 분양하죠. 짓고 판다. 그다음에 선분양은 분양권 전매를 통해 가수를 창출해서 투기 가수요가 나타나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후분양으로 좀 가려고 하는 거죠.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은 선분양보다 공급자의 부실 공사 품질 저하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23번 가겠습니다. 자, 23번도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키포인트를 이제 잡아본다면 틀린 거부터 한번 볼까요? 틀린 거는 자, 신탁이라는 것은 무조건 소유권이 이전돼요. 이걸 낸 거네요. 그래서 신탁은 무조건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자, 신탁 파트는 원래는 우리 공인중개사의 시험에 그 범위에는 빠졌어요. 근데 이제 신탁 자체가 이제 담보 신탁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 나오는 신탁 방식이기 때문에 낸 거죠. 자, 그러면 23번의 정답은 3번이죠. 신탁은 무조건 소유권이 이전되거든요. 처분이든 관리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23번에 관리신탁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주셔야 되냐면 정확하게 관리신탁도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에서 이전된다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부동산 신탁에서는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 수익권을 배당받는 수익자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계약은 이제 신탁법에 의해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루어진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 문제 계약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하는 게 아니죠. 부동산 소유권을 관리할 수 있고 건물 수선 및 유지, 임대차 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고 하고요. 처분신탁은 처분 방법이나 절차가 따라온 부동산에 대한 처분 업무 및 처분 완료 시까지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거죠. 말 그대로 가시면 돼요. 분양신탁은 뭐예요? 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에 대한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탁회사의 사업부지 신탁과 분양에 대한 자금관리 업무를 부담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우리가 4번이 정답이다. 수월하게 좀 떴죠.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4번. 자, 화폐 시장 가치를 냈는데 자, 이것 또한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수월했다라고 제가 보는데 갑니다. 자, 들어볼게요. 자, 24번에 들어갑니다. 24번에 틀린 것부터 지적을 한다면 화폐 시장 가치에 관한 설명이 오는 것은 기억이 틀렸죠. 자, 기억은 이제 은행부터 주택 구입을 대출 받아서 쪼갠다. 쪼갠 금액인데 매월 상한액을 산정하는 건 감정계수가 아니라 저당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쉽게 떴습니다. 그래서 1번 기억은 저당 상수로 좀 고쳐지고요. 다른 건 맞아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 상수는 역수죠. 연연과 저상. 자, 연금의 미래 가치는 뭉친 금액이에요. 뭉쳐라. 그래서 매년이 아니라 매년 일정 금액을 분립해 나갈 때 미래의 일정 시점, N년 후에 원가 이자를 총액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인율이 커지면 할인율이 상승하면 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현재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곱하는 수도 작아지겠죠.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죠. 자, 그다음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25번 문제도 이제 현금 수지 측정해서 예전에 좀 어렵게 떴던 게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의 현금 흐름을 우리가 그 가로친 거를
낸 게보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거, 승소득과 세전현금 흐름과 관련되는 걸 이렇게 냈는데요. 그거와 유사한 문제예요. 똑같지는 않지만 들어보십시오.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천천히 가볼게요. 투자 파트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자, 25번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 추정에 대해서 틀린 것은 자, 3번이 틀렸는데요. 자, 3번에 보시면은 자, 이거요. 우리가 총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순소득이 있고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순소득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을 빼줘요. 그러면 돈을 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총투자가 들어갑니다. 총투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지분에 대한 게 되죠. 총투자에다가 순소득만 계산하면 되는데 지분에 대한 순소득에다가 이자를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수까지는 총이고 세전과 세후는 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세전현금 흐름은 지분 투자에 기록되는 세전소득은 맞아요. 맞는데 순소득의 부채 서비스를 가산한 겁니까? 이게 틀렸네요. 자, 유영순 부세영세. 그 유영순이잖아요. 그러면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는 거죠. 빼줘서 세전이 나오게 된 거죠. 말이 안 맞죠. 자, 그래서 세전은 지분 투자에 기록되는 세전 소득은 맞아요.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차감한 소득이죠. 3번이 정답이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초적으로 됐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3번. 자, 1번. 순소득에서 유효경비를 순소득은 유효해서 경비를 영업경비를 뺀 거고요. 영업경비는 직접적으로 운영 직접 관련 있는 경비예요. 돈이 나간 거죠. 캐시플로우에서 이제 현금 흐름에 나간 비용입니다. 강국이 전기세 수선비 나가잖아요. 자, 세전현금 흐름은 지분 투자에 대한 우리가 기록되는 세전소득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준 거다. 정답 3번. 자, 세전지분복귀액은 자산의 순매각에서 미상한 저당 자금액을 차감해서 지분 투자의 몫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때요? 보유시 이 부동산의 투자에 대한 우리가 대가입니다. 대가는 보유시 부동산의 운영부터 나오는 소득이득, 임대료가 있고요. 처분 시에 양도차익, 자본이득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자, 어떻습니까? 자, 들어가겠습니다. 정답은 2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3번. 자, 3번입니다. 자, 근데 26번은 이게 처음 우리가 응용해서 나왔어요. GT를 이용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염리 펴놓으시고요. 계산기를 켜놓으시고 상가 경제상황별 예측대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8%다. 예전에는 곱해서 더하는 8%를 구하는 걸 냈는데 획기적이죠. 정상적 경제상황의 경우는 이에 들어갈 예상 수익은 어떻게 되냐. 해서는 제가 곱해서 더한다를 저희가 이제 해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는 퍼센트를 이제 고쳐서 그 X로 해서 변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죠.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편법과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강사는 그 해설보다는 풀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한 건데, 자, 들어가 보죠. 갑니다. 가로친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천천히 가볼게요. 자, 만약에 문제를 찍더라도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26번에 자,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은 비관적이 수익이 낮고요. 정상적이 중간이고 낙관적은 수익이 높죠. 그러면 확률이라는 자체는 뭐 비중이 다 틀리니까 곱해서 더하는데, 자, 이 확률을 봤을 때는 얘는 20%, 얘는 40%, 얘가 40이니까 더하면 다 100%가 되죠. 근데 예상 수익률이 가로치고 나왔다는 건 처음이에요. 그럼 얘가 4고요. 얘 모르겠어요. 그다음 얘가 10%가 된다. 전체가 8%다. 그러면 볼게요. 자, 비관 쪽은 수익이 낮고 낙관 쪽은 높으니 요 사이에 있을 거란 말이죠. 4 밑에와 10 밑으로 미만으로 찍는 거죠. 그럼 당연히 12는 안 되고 우리가 4도 안 되잖아요. 6, 8 중에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6하고 8을 하나 대입시켜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딱 맞아가지고 8을 운이 좋아서 8을 그냥 바로 대입시켜 보자라고 한다면, 자, 이게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GT를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갈게요. 저랑 같이. 자, 이게 8%가 나와줘야 되죠. 곱해서 난다. 자, 그러면 20
저랑 20 곱하기, 자, 우리가 확률을 퍼센트로 하는 게 좀 헷갈리죠. 4 곱하기 20%를 넣으면 0.8%가 나오죠. 그대로 놓으시고요. 8 곱하기 40%를 때리면 3.2%가 나와요. 그대로 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 곱하기 40%를 때리게 되면 4%가 나오죠. 지가 알아서 지치는 8%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6을 잡았으면 안 나왔으면 8이 정답이니까 우리가 정답은 8%로 그냥 가는 거고, 8로 우리가 운이 좋아서 딱 맞았으면 8%니까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빨리 푸는 이 계산 방식을 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자 27번으로 가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제 30, 31에는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여기 이제 빨리 하셔서 이제 또 모의고사부터 진행해야 되니까 27, 28, 29는 30, 31을 풀기 위해서 조금 더 내용을 간 거죠. 그래서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는 1번이 틀렸죠. 분산 투자하더라도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투자 자산 종목 수를 늘릴 수는 맞아요. 근데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돼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을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자, 이번은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고정자산 간의 수익률이 반대 방향이면 좋죠. 움직일 경우 위험 감소 효과가 큽니다. 분산 효과가. 효율적 프론티어가 전선이에요. 평균 분산 지배율을 위해서 모든 위험 수준의 최고의 기대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연결하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말하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프론티어에 대한 효율적 전선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제목이 효율적 전선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 이제 프론티어라고도 하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이쪽이 수익이고요. 평균이고, 이쪽이 분산, 평균 분산 결정법에 의해서 위험이죠. 자, 그러면 이걸 연결하는 선이에요. 그 위험이 같을 때 가장 높은 수익들을 연결하는 포트폴리오 집합이죠. 자, 그러면 동일한 위험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4번의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이 맞죠. 투자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을 또 감수해야 된다. 포트폴리오 이런 투자 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해야 되죠.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이건 어떤 거를 대박을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나눠서 이런 걸 커버할 수 있는 수익이기 때문에 안정 수익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우리가 들어보시면 됩니다. 28번의 정답은 1번이죠. 부동산 투자 할인 현금 흐름 기법 DCF법에서 틀린 것은, 자, 내부 수익법은요. 자, 수년제 가치를 1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수년제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이라고 하셨어야죠.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예상된 현금류 현값과 현금 유출 현값을 같게 하는 할인율로서 순효과를 0, 수익성실을 1이다. 그래서 수년제 가치를 0이라는 걸 우리가 노린 거죠.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맞아요. 수년제 가치는 투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현금 효과에서 현금 유출한 걸 뺀 금액이죠. 할인 현금 흐름 기법이란 투자로부터 발생한 현금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거고요. 자, 수익성 지수는요. 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데, 자, 수익성 지수 PI는 항상 지수라는 게 앞에 게 수익이 유입이 올라가죠. 자, 그래서 현금 유입에 대한 평가를 현금 유출로 나누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약자로 썼죠. 유입을 유출 나눕니다. 정확하게 현금 유입의 평가를 현금 유출의 평가를 나눈다. 정확하고요. 자, 민감도 우선 항상 우리가 투입 요소에 따른 결과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모형의 투입 요소를 찔러서 그 결과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 결과치가 이 수익률의 변동이군요. 수년제 가치와 내부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한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수월하게 갔고요. 아, 이게 29번이 난리가 났네요. 29번도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좀 불러오셔야 되죠. 제가 실력이 없으면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면, 자, 이건 진짜 어떤 실력이 되셔야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 자, 29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사 문제죠. 자, 29번. 자, 우리가 용기를 가지시고 푸는데,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풀긴 하는데요. 만약에 실전에서 이게 나오면, 자, 이게 뭐 공부를 하셨으니까 다 하나씩 본다면 풀게 되면, 아, 이런 거였구나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1분 안에 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비율 분석에 의한 산출되는 요 계산 문제는 조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통과를 하시고 다른 지문에 대한 걸 확실히 보신 다음에 나중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여러분들. 비율 분석이에요. 그럼 담보인정 비율, 부채 감당률, 총부채 상환 비율, 채무불이익률, 영업경비 보는데 각각 식들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1번 LTV라는 건 뭘까요?
담보 인정 L을 V로 나누죠. 자, 그러면 론이라는 자체가 대출액이잖아요. 그럼 대출액이 1억이죠. 자, 1억에서 자, 어떻습니까? 담보 가치가 얼마예요? 담보 가치가 2억이죠. 자, 그러면 이건 0.5가 되니 이건 쉽게 구할 수 있네요. 그럼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쉽게 나왔고 2번은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죠. 제가 그냥 부채 감당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럼 우리가 순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누겠죠. 그럼 하나씩 찾으시면 돼요. 순소득이 있나요? 없죠. 계산을 하라는 거죠. 가공기 유용수이잖아요. 가능소득에서 공시를 빼서 기타 소득을 더해서 가공기 유효가 나오면 영업경을 빼면 순소득이 되잖아요. 그럼 대입시켜 볼게요. 가능총소득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에서 좀 어렵게 냈네요. 자, 25%를 빼주죠.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25%를 빼게 되면 또 곱하고 또 빼줘야 되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2천만 원을 치세요. 정확하게 마이너스 25%를 때리세요. 자, 그러면 1,500만 원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거 이해 가시겠죠? 1,500만 원. 자, 그래서 공실에 대한 걸 또 곱해서 빼는 거 그냥 바로 빼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물론 500만 원이라는 건 뭐 바로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영업 경비를 뺍니다. 자, 영업 경비는 거기에 가능총소득이 50%예요. 그럼 가능이 2천이니까 얘가 50%는 1,0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도 이건 쉽게 물어봤네요. 1,000만 원. 자, 그러면 500만 원이 순소득이네요. 500만 원. 부채 서비스액이 모르겠죠. 자, 부채 서비스액은 우리가 원리금인데, 자, 이거를 모릅니다. 그러면 갈게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은 이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되겠죠. 세전 현금수가 된다면, 자, 우리가 부채 감당률이 이제 이렇게 보면, 자, 부채 감당률이 이제 얼마냐. 자,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일까요? 자, 원리금 상환액은 나왔네요. 500만 원. 나와줘야 되죠. 그죠? 500만 원. 그러면 똑같으니까 1이 되는 게 맞네요. 자, 3번이 이제 DTI, 데비트 투 인컴, D를 I로 나눈다. D가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 되고요. 원리금이 되고, I가 연소득이죠.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은 아까 500만 원이라며요. 시간 많이 걸리죠. 연소득은 얼마예요? 연소득은 1,250만 원인가요? 1,250만 원. 그럼 500을 1,250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500을 1,250으로 그냥 간단히 나눠버린다면 0.4니까 0.4가 돼서 맞네요. 자, 그러면 4번 아직 정답이 없습니다. 이런 게 어려운 거죠. 1번서부터 조금 출제원이 친절한다면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냈으면 그 다음을 안 하면 되잖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좀 나쁜 사람이네요. 5번이 정답을 해놨으니. 자, 채무불이행률은요. 채무불이행률은 자,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유효총소로 나누거든요. 자, 시간 진짜 많이 걸립니다. 그럼 유효가 얼마예요? 1,500이잖아요. 1,500만 원이고 영업경비가 얼마였어요? 1,000만 원이었죠. 1,000만 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500을 1,500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1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그냥 5번이니까 찍고 나가세요. 자, 그럼 영업경비 비율. 자, 우리가 5번까지 풀 필요는 없죠. 답은 5번이 정답이죠. 그럼 영업경비 비율은 항상 비율 나오면 학교는 앞에 게 올라갑니다. 영업경비가 올라가죠. 그럼 1,000만 원이 영업경비였죠. 1,000만 원에서 우리가 이게 유효입니다. 유효. 거기 보시면 우리가 가능총소득이 50%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효총소득을 기준하라고 그랬죠. 항상 유효를 기준하면 유효로 가야 돼요. 유효총소득이 얼마죠? 아까 1,500만 원이었죠. 그럼 1,000을 1,500으로 나누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1,000을 나누기 1,500 하니까 자, 우리가 0.666 떨어지죠. 근데 0.8이랑 안 맞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나머지 건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다음 3교시 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가시죠.